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민법책을 또 보는데 참 공부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생각하는데 내가 느끼는 건데 이 시험 공부는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라는 걸 내가 좀 빨리 알았으면 내 인생도 많이 바뀌었을 건데 몇 번이나 씨름을 해가지고 질 만큼 지고 이제 도대체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지고 난 뒤에 이게 도깨비하고 씨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사법시험 공부할 때인데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니까 지금은 법무사 시험이 그때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때 사법시험 문제 보면은 유치하지 깨놓고 그 정도로 법무사 시험이 어려워졌고 일반인들이 접하는 시험 중에서는 법무사 시험이 뭐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때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니까 정말 어렵게 공부해야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는 도깨비하고 씨름하면서 저놈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 무서운 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부터 진 거지. 그거를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놓고 나서 이제 돈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인생이 고갈된 상태에서 느꼈으니까 뭐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이제 학원 강의를 한 20년 하면서 내가 사법시험을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 지금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해. 그냥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만 해가지고 다 합격할 것 같으면,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인생 재미없어요.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해. 물론 열심히 안 하면 합격을 못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합격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참 나도 어릴 때 내 부모님들이, 내 조금 어릴 때 만났던 그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거 말고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라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자신이 없었으면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좀 열어줬더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맨날 하는 소리가 열심히 해. 뭘 열심히 해? 열심히 해가 뭐 하는데? 그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시험을 합격해. 열심히 해가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뭐 할 건데?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누구나 다 한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그 합격하는 사람 안에 들어갈 거고. 근데 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쫄 필요는.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시험에 쫄아 있었던 거지. 맨날 앉아가. 시험에 쫄아 있으니까 책을 보면 쫄아가 보는 거지.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책 하나 사면 어떻게 그렇게 귀하든지 그게. 그래가지고 포장지 사가지고 포장지로 입히고 유리로 비닐로 입히고 스카이테이프 바르고, 책을 왜 아끼냐고. 책을 한번 보고 나면 말 건데, 합격하고 나면 쳐다보도 안 할 건데. 법무사 공부할 때는 책 살 때 이제 서점 사장님이 표지 입혀줄까 하면 입히지 마시라고 안 보고 버릴 건데 뭘. 책을 모시고 살면 안 되는데 책이 아까워서 줄도 못 치는데 뭘. 그러니까 시험 별거 아니다는 거야. 이때까지 깨놓고 시험 이거 없어도 잘 살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판례지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결론만 말씀드려놓고 보면 이 말이 중요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민법책, 이만한 책, 누구 거든지 상관없어요. 누구 거든지.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누구 건지 상관없어요. 모든 시험 문제의 답은 그 책에 들어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다 모아놨는데, 쇠빠이 다 갖다 놨는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지 다 해놨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은, 유 선생, 이것만 보면 되냐? 그 답이 다 있어. 답이 벗어날 수가 없지. 있는 거 다 해놨는데.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 책만 열심히 외우면 되는갑다. 지랄로. 지랄. 나쁜 말 아닙니다. 세종대왕도 지랄이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괜히 그 말이 튀어나왔으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쓰죠, 법률행위.
한국어 아니라는 거, 한국어 아니라는 거. 당연히 한국어 아니지. 이거 차용한 건데. 그럼 한문이냐고? 한문 아니라는 거지. 이 단어 한 개 읽을 줄 안다고, 이 한문 읽을 줄 안다고 법률행위를 아는 거냐고? 아니라는 거지.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딱 붙여놓은 거죠. 민법,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괜히 그 말 나오는 바람에 변명은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또 뭘 할 거니까. 행위. 어쨌든 간에 한국어로 표기해 놓은 거지, 한국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행위의 순수 한국어가 뭔데? 이게 지랄이지. 한국어 쓰면 욕 같고, 한문 표기로 쓰면 욕 아닌 것 같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민법 교과서에 법률 행위. 그러면 이제 행위에 대한 순수 한국어는 지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법률에 대한 순수 한국어는 뭐지고요? 법률에 대한 순수 한국어. 법률도 분명히 한국어는 아니라고, 한국어로 표기만 해놨을 뿐이지 한국어는 아니라고요. 그럼 법률이라는 단어의 한국어가 뭐지? 뭐 다른 데서 강의하다가 이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거 순수 한국어로 고치면 이것도 아마 털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수 한국어 쓰자고 법서를 갖다가 법률행위라고 안 쓰고 털지랄 쓰면은 아무도 안 보겠지.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한국어 전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인터넷에 다 올라왔는데, 이화여자대학 이걸 한국어로 쓰면 어떻게 쓸까? 당연히 그 한국어 표기가 이화여자대학을 한국어로 표기한다고 한국어 되는 건 아니고, 그 한국어로 이렇게 고치가 쓰면은 뭐 백꽃 계집 아이 큰 배움터 그런 걸 놓고 순수 한국어라고 하는 것도 그 국어 선생들이 좀 웃기는 건데, 하여튼 말 실수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들어간 거고, 어쨌든 민법 공부할 때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체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예책 가지고 많이 해요. 이 도예책 상당히 오래전에 냈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낸 건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쉽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릴 때 남자애들은 태권도 도장을 한 번씩은 가봐요. 내는 어릴 때는 못 갔지. 우리 동네에 태권도 도장이 없으니까. 어릴 때 태권도 도장에 가면은 맨날 폼만 가르쳐, 폼만. 그리고 조금 다음에 이제 품새를 가르쳐. 맨날 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테니스, 요새는 테니스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테니스 배우러 가면 그것도 폼만 가르쳐.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만나면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골프 치는 폼 이야기만 해요. 결국에는 폼을 제대로 잡아야 실력이 는다는 거죠. 민법도 마찬가지죠. 조문 몇 개 외운다고 판례 몇 개 외우는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제 법무사 밴드에, 법무사 분들이 이 강의를 듣지는 않겠죠. 그거 가지고 법 공부를 한번 살짝, 법 공부 방법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그 밴드에 형법 지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 강의 내용을 봤으면 내도 책 찾아가면서 했으면 될 건데, 퇴근해가지고 집에 10시쯤 돼가지고 밴드에 뭐가 있나 이러 보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A가 그냥 지분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B가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이 여기에 뭐 경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의도 없이 임대를 했다고, 이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니까, 임차 이거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이 행패 부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저놈 형사 고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민법 시간인데 형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공부 방법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요 임차권에 대해서 뭐 난장판 부리고 했으니까 약간의 뭐 협박이나 뭐 폭행이 수반되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뭐 위력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 업무방해죄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질문이 저게 왜 업무가 아니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왜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요 내가 그 집에 뭐 별도로 책을 갖다 놓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초적인 실력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업무방해죄의 업무라 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를 말한다. 이 사무라고 써야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부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다 형법교과서에 있긴 한데, 그러면 유지한다는 이 말 안에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성. 그 다음에 이게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니까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한 개의 권리인 것이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임차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임차만 해놓고 아무것도 해야 하는데 내가 이 민법책 소유권자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방해받을 리가 없어요. 그냥. 임차 업무의 업무방해죄의 대상 피해자가 되려고 하면 임차 업무에 이것도 이제 말장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임차 업무에 대한 방해의 보호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임대인이어야 돼요. 임대인, 소유자의 업무 중에서는 임대하는 업무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임대하는 업무에 의해서 임차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임차권 자체가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살짝 경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해가지고 경작을 한다면 이건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작을 방해했으니까 경작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경작을 포기한 거지, 포기. 안 하겠다까지 간 거니까. 그럼 방해받는 게 아니고 지금 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보는 게 뭐냐면 이때 이 협박이 반항하기 곤란할 정도로 했는가. 그러면 이제 발달하는 게 이게 공갈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강도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이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임차권 자체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임차권 자체는 방해받을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요 사람이 영업을 한다면, 슈퍼를 영업한다면, 이제 슈퍼 앞에 뭐 여기서 방해를 한다 이러면은 뭐, 그 위력 이런 걸 가지고 방해하면은 요 영업행위, 요거 방해, 요게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딴 길로 좀 빠지기는 했는데, 저런 걸 살짝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업무방해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업무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업무가 뭔 줄 알아야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할 거라는 거죠. 민법도 마찬가지이고, 민법도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은 거기서 요건하고 효과를 다 풀어내요. 근데 개념은 정확하게 잡을 생각 안 하고 전부 요건을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길로 갔던 이유 중에 옛날에 사법 시험할 때 2차 시험이 그 당시에는 단순한 논술식이었고 논술할 때는 남들보다 한 개를 더 써야 되니까 안 빠뜨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뭐 목차를 외우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때도 목차를 왜 외우냐고, 그걸 뭐 한다고 외우고 앉아있냐고, 법전에 다 있는데 법전을 분석하고 파악해내는 건데, 근데 그걸 체계 안에서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제 형법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어간 이유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대부분 판례고 다수설인데 그것도 체계적인 해석이라고요. 만약에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공무방해죄라는 걸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겠죠. 같은 거라면은, 어느 한쪽이 큰 거라면은 한쪽에만 부수시키면 되는데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다 해놓고 보면은 산수제, 산수. 맨 처음에는 형법은 보면은 이게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 같고 철학 같고 이런데 형법은 공부해놓고 나면은 산수 공부 정도에 해당하고, 민법은 철학인가 아닌가도 몰라요. 그런데 민법은 이제 공부를 하고 조금 되면은 수학 정도가 돼요. 당연히 분량도 뭐 그보다는 훨씬 많고. 근데 결국에 법이니까 이것도 산수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 이상한 것들을 기억하면 기억하는 것만큼 딴 길로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한 이유가 결국에 기본적인 걸 바로 잡아야 나중에 실력이 돼요. 올해도 시험 친 분들한테 이랬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몇 분 이랬다 물어보면은 답하는 분이 본 문제집에 다 있더라. 이 사람도 합격은 했는데 그 사람은 2차 시험에서 위험해요. 2차 시험에서 위험해요. 한 사람은 그냥 답을 골랐다는 거지. 이거는 맞겠네, 이거는 틀리겠네, 이렇게 골랐다는 거죠. 이 사람은 2차 시험전까지 편해요. 누가 실력이 많다고? 이 사람이 훨씬 실력이 뛰어난 거지. 물론 나도 사법시험 칠 때는, 내가 사법시험 칠 때 그때는 뭐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따졌어요. 오히려 논리적인 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도 판례는 시험 나왔으니까 판례를 외워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법무사 공부하면서는 판례를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판사라도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라는 어떤 감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장에 갔어도 당연히 내가 봤던 판례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쓰면 되지. 그거는 뭐 방건데 뭐 그걸 갖다가 안 본 척하고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더니 아니고 법무사 공부하는 사람 누구라도 생각지 안 했던 게 문제가 나왔어요. 속칭 그런 걸 불이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무사 공부하다 보면은 법무사 2차 시험에 민법은 판례에 없는 걸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본 적도 없는 판례인데 본 듯이 판례에 의하면 라고 문장을 달고 그걸 쭉 내가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판결 내렸을 거야 라는 감을 가지고 쓰는 거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보지도 안 했고 시험장 나와가지고 판례를 찾아보니까 그 판례가 이대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민법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쨌든 조문 판례 위주로 가니까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시간이 더디어 걸리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게 훨씬 빠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고 그 다음날 외우면은 이 책을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 못 외워요. 앞에 외워난 거 뒤에 가면 앞에 그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해를 해나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어디에 가서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야, 유 선생, 너 총 맞아 죽을래? 이 민법책을 외워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살아남으려고 노력 안 한다는 거지. 왜? 못 외우는 줄 아니까. 총으로 쏘시라고 그냥. 난 못 외운다고. 그거 뭐 외워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지. 귀찮았어. 그냥 총 쏘라고 그냥. 근데 너가 책을 쓸래? 총 맞을래? 이러면 그럼 책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원리에 따라 쓰면 되는 거죠. 그걸 터득하려고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사설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느 책을 보더라도 내가 요걸 펼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민법 출제 경향에 딱 맞는 책이 이분 책이라고 생각해요. 요건 지금 민법의 세계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요 책의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 법무사용으로 했을 때 요 양영훈 교수님 판례민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또 왜 한문을 쓸라 하지? 판례민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족법이 없습니다. 가족법이 없는데 어쨌든 법무사 1차, 2차 용어로
이 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공부하실 때 시간 되시면은 이 책을 보시고, 이제 강의는 요 도예 책하고 조문 판례하고 나갈 건데, 혼자서 보실 때도 일단은 그 자기가 딱 보려고 하는, 예컨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본다, 자연인에 대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 자연인 파트 부분을 도해로 감을 한번 잡고, 그리고 요 책을 읽고, 같이 보면서 여기서 자기가 좀 써넣고 싶은 거 써넣고, 사람은 참 희한하게 세상에서 자기 얼굴이 가장 잘생겼어요. 누구든지 다. 왜? 매일 보니까. 매일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장 잘 기억해요. 매일 들으니까. 이제 보면. 매일 듣는다는 게 매일 들으니까. 친숙하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책을 소리내 읽으면서 녹음해가 그거 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악필인데 아무리 악필이어도 내가 써놓은 글은 내가 읽어내요. 남이 쓴 것 같으면 못 읽을 건데, 물론 저것도 거짓말일지 모르지.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모르는 글이 있지 뭐. 근데 자기가 썼으면은 날려가 썼으면은 다음에 자기가 써놓고도 모를 수 있지만 자기가 쓴 그 자리에 뭘 쓴 줄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필요한 거, 그거만 딱 써가지고 놓으면 나중에 책을 넘길 때,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나중에 그 책장 헤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독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시험 다가오면은 그냥 책장 넘기는 거지. 그냥 이 페이지 요 있었네 이라고 넘기는 거죠. 그래서 도예 책을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 뭐 처음 볼 때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나면은 하루 만에도 다 보는 거죠. 결국에 2차 시험장 가서도 내일 시험 칠 걸 오늘 다 볼 수 있으면 합격을 하죠. 내일 시험 치는 걸 오늘 다 볼 수 있으면 합격하죠. 근데 그게 4과목, 뭐 3과목 이래 치니까 그걸 다 보기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2차 시험장 갈 때 둘째 날, 나는 등기는 시험 과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등기를 포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등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왜? 법전에 답이 다 있는데, 법전에 답이 있는 걸 모르는 그 실력이 문제인 거지. 민법과 등기의 실력이 되면은 등기법은 법전에 답이 다 있다는 거죠. 법전에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답이 있다는 걸 몰라, 실력이 안 되면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등기하고 신청서는 법전에 다 있으니까 그건 안 봐도 뭐 개발세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에 날 민소법을 다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고 3분의 2가 빠지더라고. 안 빼고 딱 다 읽었는데도 3분의 2가 빠지더라고요. 잠 안 자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3시, 4시 돼서 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조절할 그 힘이 생기려고 하면은 전체 체계를 잡아놔야 돼요. 체계 없이 외워가지고는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체계 잡는 게 결국에는 도예책을 활용하는 거다. 도예책을 펴놓고 잡아놓고 교과서를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있을 때에는 민법은 지구상의 양용우 교수님의 판례 민법책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구상의 민법책은 저 책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업용 교재, 뭐 몇 가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10가지가 나와 있어도 90%가 똑같아요. 90%가 안 똑같으면은 어느 책 한 권은 잘못된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책은 없어요. 서술 방법이 다를 뿐인 거지. 그럼 90%는 똑같아요. 그럼 어느 책이었나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책이었나 봐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은 더 현재 수험에 적합한 책. 이게 나는 민법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책 다 보는 사람이니까 뭐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거는 양용우 교수님 판례 민법 보고, 여기에 가족법이 없는데, 이 가족법은 별도로 그 판례 특강인가 책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족법. 나중에는 이제 요거는 내가 수업하면서 나중에 드릴 거고, 그래서 교과서는 그걸로 보고 도예를 보고
그러면서 법 조문 찾을 일이 있으면은 요 조문 판례 쪽에 있는 조문을 찾으면서 그 밑에 판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혼자서는 보기 힘드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험에서도 답이 이 책을 벗어나는 책은 없어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봐가지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냐는 거죠. 민법 선생은 넣을 수 있어요. 맨날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보는데 뭐. 근데 수험생들은 8과목을 본다는 거예요. 8과목을.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나쁜 새끼가 이거 외워라. 지는 외울 수 있어요. 지는 그것만 보면 되니까. 가장 무책임한 거예요. 외우라. 이 말이 가장 무책임한 거예요. 외우라. 이 말은 떨어지면은 네가 뭐 내고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외우라면 뭐 냅다 외우고 내가 그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법무사 공부한다고 나도 이제 학원가에 잠깐 가봤는데 법무사 수험생들한테 실망한 게 작년에 저 선생이 찍은 거에서 나왔다더라. 뭔 소리인데, 뭔 소리. 그럼 그 선생 강의 들은 새끼들 중에서 떨어진 놈은 왜 떨어져? 그 놈이 다 찍어줬는데. 찍고 안 찍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인 거죠.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제 시간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조문집 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일단 2페이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1조는 저절로 외워지는데, 그걸 보기 전에, 도예책,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요거 잠깐 보시면은, 민법 조문 편제상으로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총칙, 채권 각칙, 가족법, 즉 그 안에 친족법, 상속법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수업은 민법 총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을 하고 물권법을 하고 가족법을 가장 나중에 당연한 이야기고 왜 그래 하냐면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요. 법률행위에 무수히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개를 뽑아라고 이야기하면 매매, 임대차일 거라고. 대표적인 것. 그래서 강론 쪽에서 일어날 공통적인 이야기를 민법 총칙에서 뽑아놨는데 그래서 민법 총칙은 결론을 먼저 써놓은 거예요. 결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민법 총칙은 뜬구름 잡는 듯이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질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게 어떤 분이 자기는 매매는 좀 알겠는데 법률행위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지? 매매가 법률행위인데 매매는 알겠는데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자기가 법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매매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금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유상상, 문학성, 분료시가 일시적 계약이다. 그거 알고 있는 게 매매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매 당사자가 누군데? 사람이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겠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겠지. 그 민법 총칙에서 설명하는 거죠.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매도 청약과 매수 성락이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청약과 성락은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민법 총칙에 있지. 그럼 의사표시가 뭔 줄 모르고 사람이 뭔 줄 모르는데 매매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모르고 넘어가고 알아주고 다시 오면 좀 알아주고 이런 관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매매 조문 좀 외웠다고 매매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강론을 먼저 공부하면은,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법정 채권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고, 그럼 이 채무와 관련해서, 채권자 대유권도 있고, 채권자 지수권도 있고, 그 채권과 관련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채권 총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상 물권법을 가장 나중에 빼놓은 이유가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그걸 매매라 할 것인데 그에 기초해서 재산권 이전, 물권적 합의를 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어차피 민법 총칙은 편제가 최고 앞에 있으니까 그냥 먼저 보고 가고 그리고 채권 강론 공부하고 채권과 관련된 거 공부하고 물권 관련된 거 공부하면서 등기를 봐야 체계를 잡기가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민법 총칙하고 채권 강론, 채권 총론, 물권법을 할 거라는 거죠. 물권법이 제대로 좀 되면은 등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키니까 이것 따로 노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권이 어떻게 움직일 줄 알면 그거 기재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민법은 잘하는데 등기를 모르겠다. 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니는 민법을 모르는 거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 8페이지 보시면 처음 공부하듯이 공부는 초심이 중요해요. 내가 민법 교과서 지금도 읽는데 지금도 매일 읽고 요즘은 이제 형법책을 좀 보고 있는데 내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책에 줄을 다 칩니다. 그거. 뭐 시험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냥 책 줄 다 칩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행이 헷갈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줄을 다 치는 이유가 안 빠뜨리고 읽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내가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강의를 해놨는데 책 읽어주는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책 읽어주는 강의를 하면은 내가 그걸 안 빼고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읽다가 보면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봐. 그래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안 빼고 다 읽어야 그게 쌓여가지고 실력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책을 빼고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빼도 될 것 같으면 원래 민법 교수님들이 책에서 내용을 빼뿌리지 그걸 왜 다 넣어놨어요? 그 학원가에 강사들이 쓴 책도 많은데 웬만하면은 교수님들이 쓴 책을 읽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책에 자기 명예를 걸고 하는 사람이고 갈고 닦아놨는데 이제 강사들이 뺏겨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안 빼고 다 보는 게 나중에 그게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빼고 읽으면 빨라봐야 뭐 하는데 뺀 부분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개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은 8페이지요.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권리가 실제 보호받나 안 받나는 민법이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권리가 침해되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가 있으면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지. 그래서 그것도 아주 유치한 거 이런 것들은 법적 마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적 마인드가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이야기를 꼭 해요. 민법 처음 시작할 때마다. A라는 사람이 오늘 은행에서 현금 1억을 찾아와요. 1억을 찾아오는데 어느 놈이 이거 딱 와가지고 너 칼 맞고 죽을래? 그 돈을 내한테 줄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니한테 돈 안 주고 칼 맞아 죽을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아이고 그냥 뭐 돈 그거 뭐라고 뭐 1억 뭐 하루 만에도 벌 수 있는 건데 돈 준다.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 목숨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돌아서 가면서 너 신고하면 죽어 이래 이야기해. 그러면 이 사람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신고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에이고, 죽을 값에 일단 신고는 하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신고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체포될까, 안 될까? 체포 안 될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고. 그럼 체포됐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그때 어쨌든 이 사람은 보호받을 재산권이 있다는 것이지,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권리가 보호받나 안 받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권리는 한번 침해되고 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래서 민법은 권리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꼭 그래, 뭐 옛날에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어떡할 거냐 이래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그걸 왜 안 갚냐고.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정상적으로 갚으면은 모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갚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 법이 왜 있어? 안 갚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을 규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이다. 이게 중요하고, 사법에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언제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사적인 부분이 언제나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당연히 남의 권리 침해 안 해야 될 거고, 또 뭐 강행 규정 위반 안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의사, 자율의 원칙, 그걸 뭐 좀 나누면 계약 자유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지배한다.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9% 이상이니까 계약 자유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고대 노예제 사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뭐 근세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어쨌든 중세 봉건제 이때까지는 신분제 사회이고 이때는 계약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근대 이걸 뭘 기준으로 근대로 나누지요? 하여튼 그냥 프랑스 혁명 생각하면 돼요. 귀족들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이 뭐 득세를 하고 혁명을 일으켰다, 뭐 프랑스 혁명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자기도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한데.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 계약제 사회로 넘어오는데, 정치적으로 뭐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그래서 이때 신분제 사회에서 억압을 받다가 보면은 자유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쭉 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뭐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유 저거 도대체 쓸데없다. 자유를 버리는 대신에 평등으로 대체하는 국가도 있었고, 그래도 자유를 보호하면서 평등을 가미하는 국가도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현대 복지국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좀 더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사회국가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6.25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말하고 이 사회국가라는 말하고 혼동할까 싶어가지고 이걸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대 민법 3대 기본 원리라면은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조항에 보면은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어느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지역 사람들
반란에 가담했나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를 다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단체 책임을 지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 책임만 지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만.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 이런 것들이 대두했는데 여기에 맡겨놓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니까 소유권을 상대화시키기도 하고 소유권을 상대화시켰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상대권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절대권이라는 말은 물건과 채권을 비교할 때 채권에 비해서 물건이 상대권이라는 것이지 채권에 비해서 물건이 절대권이고 물건에 비해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것이지 물건이 언제나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권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서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이게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교과서에서 각주 달아가지고 이때는 이것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는 질문하면 야 책이나 읽어. 읽다 보면 알아져. 이러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그럼 그러는 것 같다 생각하고 맨날 읽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게요. 근데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유권이 근대의 소유권에 비해서 현대의 소유권이 상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도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절대권이고 근데 소유권이 상대화되었다는 말은 근대의 소유권에 비해서 상대화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만 강조를 하면은 이걸 입증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환경 문제라든가, 의료 과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오늘날,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변의 민법에 깔려 있는데, 요즘은 맨날 판례만 시험 나온다고, 판례만 제대로 암기시키려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고, 수업도 그래 하고 있고,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깔려야 민법 실력이가 받쳐져요.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체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침해당하면은, 이거 보호받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민사소송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이 있고 공법이라면은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라는 것은 사안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무엇에라도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비소비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민법상 임대차라는 거죠. 민법상 임대차의 대상물은 비소비물이기만 하면은 동산, 부동산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소비물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이 되는 거죠. 일정한 사안이 제한이 가해진 게 특별법이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중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지 법하고 관계없는 거는 공부 안 한다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법하고 관계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법대로 생각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근데 그 법, 지금은 민법이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민법 교과서니까 그냥 법률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민법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법률관계. 세상 살아가는데 법 적용 안 되는 관계가 훨씬 많아요. 내가 오늘 숨 쉬고 걸어 다닌 거. 원칙은 법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도로를 밟는 순간 도로교통법 지켜야 될 거고, 버스를 타는 순간 그와 관련되는 법 지켜야 될 것이고.
하여튼 법이 적용 안 되는 관계에 대해서 법을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법대로 하는 것만 본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그다음에 원래는 법률 관계였는데 약정으로 법을 배제시키는 약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배제시킬 수 있는 법은 임의규정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민법 처음 공부하실 때 어려운 이유가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법이 적용되는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지 않도록 합의하는 걸 신사약정이라고 하고, 애초에는 법이 적용 안 되는 관계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률 관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호의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동승했을 때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줬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 호의적으로 자동차를 태워주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대비다 주고 나서 차비 내놔라 소리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호의관계는 무상관계이겠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호의관계는 무상관계이겠지만 무상관계라고 해서 전부 호의관계는 아니죠. 법률관계 중에서 정려, 사용대차, 무상이지만 그건 법률관계인 것이지 호의관계는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비법적인 관계에서 법률관계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호의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의 동승해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면 되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에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그 그림을 하나 다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은 민법 전반적인 걸 다 담고 있는 거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 다 줬는데 등기 안 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등기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다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 놓을 수도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겁도 없이 법을 모르고 돈 주고 매입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거고, 억울하면은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승소 판결에 기해서 가처분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직권 말소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야기한 것만 하도 민법과 관련된 이야기, 등기 이야기, 가처분, 집행법과 관련된 이야기, 승소, 소송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동시에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민법과 관련된 것은 민법에서 공부하고, 등기와 관련된 것은 등기법에서 공부하고, 가처분 등 집행과 관련된 것은 집행법에서 공부하고, 소송과 관련된 것은 소송법에서 별도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리고 2페이지에 1조 보면은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때 민사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게 민법이겠지만 민사특별법도 상당히 많이 있고, 주택임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민사특별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8페이지에 보면은 관습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관습법이란 자연 발생한 관행이 단순한 관습이 누차 반복되고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법이라고 믿는 법적 확신을 받았고, 그리고 근래의 판례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가피를 해 놓는 것인데, 관습법이라는 개념을
객관식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객관식을 시험 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객관식은 지문에 답이 다 있어. 지문에 있어, 지문에. 써놨는데 그걸 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지에 써놓은 걸 읽으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외워가지고, 내가 외운 거하고 맞네, 내 외운 거하고 틀린데,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게 객관식 문제예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도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시험 제 시간에 그걸 못 읽어가지고, 못 읽은 게 아니겠죠. 읽으면서 머릿속에 자기가 암기한 거하고 맞나 안 맞나, 이거 맞추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냥 읽으면서, 아, 맞네, 틀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길러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본 거죠. 내가 안 본 게 나오면 그냥 급부터 먹어. 급부터. 내가 평소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본 거는 남도 안 봤어요. 그런 가지고 겁먹을 거 아니라는 거죠. 내는 그 민법 객관식 문제 풀 때, 법무사 시험 문제 칠 때, 그냥 내가 치는 게 답인데 내가 치는 게 답인데 내가 틀리면 남들은 틀리겠지 뭐.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딱 뜨는 그 순간, 그냥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버리는 거지, 다. 시험은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게 떨어집니다. 아, 틀려줘도 돼. 아이고, 얼마나 많이 틀려도 합격을 하는데. 거의 40%는 틀려도 합격을 하는데. 뭘 왜 100%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